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한성그룹 25층 집무실 11살 아이가 누군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딸이야. 방금 전 회장의 딸이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그 찰나 준서의 눈앞에 조선시대 관아 마당이 펼쳐졌어요. 상석의 관리가 입을 열었어요. 당장 저놈의 주리를 틀어라!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억울합니다! 준서는 알았습니다. 상석의 관리가 지금 자기 앞에 앉아 있는 이 할아버지라는 것을, 그리고 고통받던 그 남자가 회장의 딸이라는 것을.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하만철은 눈을 떴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옆으로 손을 뻗자 침대 협탁 위에 메모장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스탠드를 켰어요. 메모장 위에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자기 손글씨였어요. 아내 유품인 만년필로 쓴 글씨라 남이 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하만철은 메모장을 들어 올려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오정민에게 재무보고 다시 요청할 것. 분명 자기가 쓴 글씨인데 언제, 왜 썼는지가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자기 손을 빌려 써놓은 것 같았어요. 메모장을 협탁 위에 도로 내려놓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이 탓이겠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봤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어요. 67년을 살면서 자기 머리를 의심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출근길 차 안이었습니다. 경호기사 윤대호가 룸미러 너머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오늘 오전 국토부 장관 조찬 일정 있으십니다. 하만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조찬?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윤대호의 시선이 룸미러 안에서 잠깐 흔들렸습니다. 지난주에 직접 잡으신 자리입니다. 하만철은 아무 말 없이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기억이 없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가로수가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조찬 자리는 강남의 한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장관이 먼저 일어나 악수를 건네며 웃었어요. 지난번 골프장에서 하신 제안 잘 검토했습니다. 하만철은 어떤 제안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0년 넘게 재계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어요. 입꼬리를 올리며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검토해 주셔서 감사하죠. 능숙하게 말을 돌렸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셔츠 안쪽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본사에서의 회의까지 마친 뒤 집무실로 돌아온 하만철은 책상 위 결제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서류에서 손이 멈췄어요. 한성건설 신규 사업 품위서. 날짜도 서명도 분명히 자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본 기억이 없었어요. 서랍을 열어 같은 기간 서류를 꺼내보았습니다. 기억 없는 결제가 3건 더 있었어요. 하만철은 서류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대체 내 머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날 오후 하만철은 주치의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정밀검진 잡아주세요. 비서 통하지 말고 나한테 직접 연락해요. 윤대호에게만 병원 일정을 알렸습니다. 비서에게도 딸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대학병원 VIP 검진센터였습니다. 뇌 MRI, 인지기능 검사, 혈액 검사까지 2시간이 넘게 이어졌어요. 대기실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하만철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쪽 칸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아내였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사진 속 아내의 눈가에 잔주름이 접혀 있었습니다. 하만철은 그 사진을 한참 내려다보았어요. 아내는 말년에 치매를 앓았습니다. 마지막 몇 달은 남편 얼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병실에서 하만철의 손을 밀어내며 누구세요라고 물었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코끝이 찡했어요. 진료실 의자에 앉았을 때 주치의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연령 대비 매우 양호하십니다. 특이 소견 없습니다. 정상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하만철의 표정은 오히려 어두워졌습니다. 병원에서도 답을 찾지 못한다면 자기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병원 현관을 나서자 윤대호가 차 옆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만철이 걸음을 멈추고 말했어요. 차 돌려놔요. 좀 걸을게. 윤대호는 12년을 모시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차를 빼면서도 룸미러로 혼자 걸어가는 회장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하만철은 목적 없이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왜 걷는 건지도 몰랐어요. 6월 오후에 햇살이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병원 앞 도로를 건너 공원 산책로에 접어들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은행나무 잎사귀가 흔들렸습니다. 67년 인생에서 하만철이 목적 없이 거리를 걷는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공원 산책로를 따라 느릿느릿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벤치 앞 바닥에 쪼그려 앉아 뭔가를 그리고 있는 아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11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짧은 머리에 낡은 운동화. 옆에 나뒹구는 가방은 가벼워 보였어요. 아이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스케치북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하만철은 무심코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스케치북을 슬쩍 들여다보았습니다. 연필 한 자루로 그린 것이었어요. 그런데 단순한 아이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웃고 있는 사람을 그렸는데 눈가에 외로움이 깔려 있었어요. 무표정한 얼굴을 그렸는데 입꼬리에 온기가 남아 있었죠.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쪽 어딘가를 집어내는 손이었습니다. 하만철은 한성그룹을 40년 가까이 이끌어온 사람이었어요. 사람 보는 눈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면접 자리에서 5분이면 그 사람의 그릇을 가늠했죠. 그런 사람이 11살짜리 아이의 연필 끝에서 자기도 못 읽는 것을 읽어내는 힘을 느낀 겁니다. 바로 그때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하만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저씨도 그려드릴까요? 아이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하만철은 평생 지시하는 쪽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제안에 순순히 따르는 일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만철은 벤치에 앉았어요. 아이의 연필이 종이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만철은 아이의 손끝을 바라보았어요. 작은 손이었습니다. 손가락 마디에 연필 자국이 까맣게 배어 있었어요. 얼마나 오래 그림을 그려온 손인지 알 수 있었죠. 5분쯤 지났을까요? 아이가 스케치북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하만철은 자기 얼굴을 마주했어요. 주름도, 턱선도, 이마의 굴곡도 제법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이상했어요. 다른 부분은 선명한데 눈동자 위에만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번져 있었습니다. 하만철의 시선이 그 눈 위에서 멈추었어요. 왜 눈을 이렇게 그렸어? 아이가 잠시 하만철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아저씨 눈에 뭔가 끼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정상이라는 말을 듣고도 풀리지 않던 불안이 있었어요. 의사도 못 집어낸 것을 11살짜리가 연필 한 자루로 꺼내놓은 느낌이었죠.
하만철은 한동안 그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내가 떠올랐어요. 병실에서 하만철의 손을 잡고 중얼거리던 말이 있었습니다. 당신 눈이 요즘 흐려 보여.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야. 그때는 아내의 병이 하는 소리려니 흘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같은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만철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었어요. 아이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다음에 또 그려줄래?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재벌 총수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냥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아이의 눈이 멈추었습니다. 손길이 닿는 찰나 눈앞에 짧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길이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관리 한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젊은 사내를 발견했어요. 사내는 얼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관리가 자기 외투를 벗어 사내에게 덮어주었어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업어서 관아로 데려가거라.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따뜻한 방 안이었어요. 사내가 간신히 눈을 떠 누군가 건네준 죽을 받아 마시며 겨우 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끝이었어요. 짧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냥 알았어요. 관리가 지금 자기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 이 할아버지라는 것을, 그리고 살아난 사내가 자기 아버지라는 것을. 얼굴이 같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냥 아는 것이었어요. 이 아이의 이름은 준서였습니다. 준서에게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었어요. 사람의 손이 닿으면 그 사람의 전생이 짧은 영상처럼 보이는 것이었죠. 대부분은 폭력적이거나 차갑거나 슬픈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준서는 또래와의 스킨십을 극도로 꺼렸어요. 학교에서도 혼자 구석에 앉아 그림만 그리는 아이였습니다. 친구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 준서가 낯선 어른에게 먼저 그림을 그려주겠다고 말을 걸었습니다. 접촉을 허락했어요. 다시 만나겠다고까지 했죠. 이 할아버지의 전생에서 따뜻한 것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준서는 하만철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 짧은 대답 속에 11살이 감당해온 외로움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장면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대호였어요. 차를 돌린 뒤에도 회장이 걱정되어 멀리서 따라온 것이었죠. 나무 그늘 아래 서서 벤치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었어요. 준서가 낯선 어른과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윤대호는 다가가려다 멈추었어요. 준서가 저렇게 편한 얼굴을 하는 것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윤대호의 발이 그 자리에 붙었어요. 그리고 그 상대가 자신이 12년째 모시고 있는 회장이라는 것을 알아본 순간 윤대호의 표정이 묘하게 굳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윤대호가 차 안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하만철이 뒷좌석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대호의 손이 핸들 위에서 미세하게 조여졌어요. 그날 공원에서 회장님이 만나신 아이가 제 아들입니다. 하만철은 놀란 얼굴로 윤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그런 우연이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불쾌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칠째 머릿속에 남아있던 것이 있었어요. 안개 낀 눈동자, 연필 한 자루로 자기 안쪽을 들여다본 아이의 손. 하만철이 창밖을 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한번 데려와 봐요. 윤대호의 어깨가 잠깐 굳었어요. 백미러 속 눈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12년을 모시면서 사적인 부탁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들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오래 망설였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죠.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윤대호가 준서의 손을 잡고 한성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섰어요. 준서의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천장까지 올라간 유리벽 사이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대리석 바닥에 자기 운동화가 비쳤습니다. 낡은 운동화였어요. 로비를 오가는 사람들은 전부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고개를 숙여 자기 발끝을 내려다보았어요. 로비 안내 직원이 경호기사 옆에 선 아이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윤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지시입니다. 그 한마디에 출입증이 바로 나왔습니다. 준서의 목에 출입증이 걸렸어요. 어른용이라 배꼽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윤대호가 준서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어요. 회장님한테 인사 잘하고 조용히 그림만 그려.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층수 표시가 올라갈 때마다 귀가 먹먹해졌어요. 25층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긴 복도가 보였어요. 복도 끝에 커다란 나무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윤대호가 데려다주고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집무실 문 너머로 연필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윤대호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앉아 있었어요. 비서 정혜인이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드님 그림 잘 그리시네요. 윤대호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집에서는 맨날 혼자 그리기만 해서 걱정이었는데 그 말끝이 살짝 가라앉았습니다. 준서는 혼자서도 잘 다니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아버지 없이 혼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올라왔습니다. 로비 직원들이 스케치북을 든 작은 아이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왔네. 자연스럽게 출입증을 내어주었습니다. 25층 복도를 지나는 임원들이 고개를 갸웃했지만 준서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집무실 문을 조용히 노크했습니다. 집무실 안에서 준서의 자리는 정해져 있었어요. 창가 소파였습니다. 오후 햇살이 길게 들어오는 자리였죠. 준서는 거기 앉아 하만철의 얼굴을 그리기도 하고 창밖 서울 하늘을 그리기도 했어요. 어떤 날은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을 한참 들여다보다 그리기도 했습니다. 하만철은 그 만년필을 아이가 그리는 것을 보며 가슴이 묘하게 저렸어요. 아내 유품이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편지 쓸 때 쓰던 것이었죠. 아무에게도 만지지 못하게 했던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아이가 그리는 것은 괜찮았습니다. 연필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가 조용한 집무실 안을 채웠어요. 그 소리가 하만철에게는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결제 서류를 보다가 손을 멈추고 준서가 그리는 모습을 한참 지켜보곤 했어요. 하만철에게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준서가 오는 날 오후에는 결제를 일찍 끝내두기 시작한 겁니다. 3시 이후 외부 일정 빼요. 비서 정혜인이 수첩에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이 미세하게 달라졌지만 하만철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사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회장님한테 그림 그려주는 애가 있대. 경영기획실 직원이 점심시간에 흘린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하윤지의 귀에 들어갔어요. 하윤지가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야? 경호기사 윤대호 씨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윤지의 눈이 한순간 좁아졌어요. 이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오후였어요. 준서가 그림을 그리다 하만철에게 물었습니다. 이 만년필 주인분은 따뜻한 사람이었죠? 하만철의 손이 멈추었어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준서가 스케치북 위에 만년필 그림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어요. 물건에도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하만철이 책상 위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검은 몸통이 오후 햇살에 반짝였어요. 아내가 이 만년필로 편지를 쓰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식탁에 앉아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또박또박 글씨를 쓰던 옆모습. 하만철의 눈가가 잠깐 붉어졌어요. 만년필을 도로 내려놓으며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윤대호가 준서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준서야, 회장님이랑 무슨 이야기 했어? 준서가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그냥 그림 그렸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윤대호는 더 묻지 않았어요. 백미러로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윤대호가 앞을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차 안의 라디오 소리만 낮게 흘렀어요. 준서가 집무실을 드나들기 시작한 지 열흘쯤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준서는 창가 소파에 앉아 창밖 풍경을 그리고 있었어요. 하만철은 책상에서 결제 서류를 넘기고 있었죠. 집무실 안에는 연필 소리와 종이 넘기는 소리만 조용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집무실 문이 노크 없이 열렸습니다. 하윤지였어요. 37세. 한성그룹 경영기획실 이사. 하만철의 외동딸이었습니다. 단정한 네이비색 정장에 서류 파일을 한 손에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다음 주 이사회 안건이에요.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걸음에 망설임이 없었어요. 하만철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윤지의 시선이 소파 쪽으로 갔어요. 준서가 스케치북 위에 연필을 멈춘 채 하윤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윤지가 입꼬리를 올리며 다가갔어요. 이 아이가 요즘 그림 그려준다는 아이구나.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윤지는 원래 후계자였어요. 미국 유학 후 전략기획팀에서부터 한 계단씩 올라왔죠. 하만철도 딸에게 회사를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이사회에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사회이사들이 전문 경영인 체제를 주장했고 하만철이 그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하윤지는 경영기획실 이사로 한 칸 물러났어요. 아버지가 직접 밀어낸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부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금이 생겼죠. 하윤지가 준서 앞에 허리를 숙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그런데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그것을 보았어요. 하윤지가 가볍게 준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림 잘 그리네. 그 찰나였어요. 준서의 눈앞이 바뀌었습니다. 조선시대 관아의 넓은 마당이 펼쳐졌어요. 흙바닥 위에 한 남자가 묶인 채 끌려와 있었습니다. 상석에 앉은 관리가 입을 열었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주리를 틀어라. 형리들이 달려들어 남자의 다리를 비틀기 시작했어요.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억울합니다. 제발. 소리가 마당 가득 울렸어요. 그러나 관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어요. 준서는 그냥 알았습니다. 상석의 관리가 하만철이라는 것을, 그리고 고통받는 남자가 방금 자기 어깨를 토닥인 이 여자라는 것을.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어요. 손에 쥐고 있던 연필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연필이 마룻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조용한 집무실에 울렸어요. 하윤지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머, 괜찮아? 연필을 주워주려고 손을 뻗었어요. 준서가 몸을 움츠리며 피했습니다. 반사적이었어요. 하윤지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잠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하윤지가 몸을 일으키며 웃었습니다. 아이가 낯을 가리네요. 하만철을 돌아보며 가볍게 말했어요. 하윤지가 이사회 안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서류 속에 한성바이오 지분 구조 변경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만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볍게 넘겼습니다. 하윤지가 서류 설명을 마치고 문 쪽으로 돌아섰어요.
문고리를 잡기 전에 소파 쪽을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준서와 눈이 마주쳤어요. 준서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하윤지가 문을 열고 나갔어요. 하윤지가 나간 뒤 집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준서는 한참 동안 스케치북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연필을 주워들지도 않았습니다. 하만철이 결제 서류를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무슨 생각하니? 준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하만철을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회장님.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11살 아이의 목소리라고 하기에는 무거웠어요. 아까 그분이요. 회장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하만철의 표정이 단번에 굳었습니다. 서류를 잡고 있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뭐라고? 저한테는 사람한테서 냄새 같은 게 보여요. 저분한테서는 회장님을 향한 원망이 보였어요. 하만철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지금 네가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알아? 그 아이는 내 딸이야. 조용했지만 무거운 목소리였어요. 40년 가까이 재계를 이끌어온 사람의 압력이 실려 있었죠. 웬만한 임원이라면 고개를 숙였을 겁니다. 준서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알아요. 근데 가까이 계시면 안 돼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집무실 안공기가 무거워졌어요. 하만철의 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화가 치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화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뭔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어요. 하만철 자신도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만철이 책상 위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정비서 올라와요. 애 데려다 줘요. 짧은 지시였습니다. 준서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연필을 주워 가방에 넣었어요. 스케치북을 덮고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서 한번 돌아보았어요. 하만철은 등을 돌린 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문을 닫고 나갔어요. 그 뒤로 며칠간 준서는 집무실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만철은 신경 쓰이지 않는 척했어요. 서류를 보고 회의에 참석하고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만 되면 시선이 창가 소파 쪽으로 갔어요. 비어있는 소파 위로 오후 햇살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결제를 일찍 끝내두는 습관은 여전했어요. 끝내고 나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만철은 만년필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그 애가 틀린 거야. 윤지가 나를 원망할 리가 없어.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되뇌일수록 준서의 눈이 떠올랐어요. 흔들리지 않던 그 눈. 11살짜리가 할 수 있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서는 오지 않았어요. 하만철은 매일 오후 3시쯤 창가 소파를 한 번씩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소파 위로 햇살만 내려앉아 있었어요. 연필 소리가 없는 집무실이 평소보다 넓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일주일 사이에 하만철의 머릿속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결제 서류를 넘기다가 문득 날짜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긴 겁니다. 며칠 전 자기가 서명한 품위서가 또 있었어요. 기억이 없었습니다. 서명 옆에 적힌 시간을 보니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였어요. 커피를 마신 직후 시간대였죠. 하만철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졌습니다. 매번 커피를 마신 뒤야.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겹치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 집무실 문에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였어요. 스케치북을 가슴에 안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어요. 하만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서의 손이 스케치북을 쥔 채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하만철은 아무 말 없이 소파 쪽을 턱짓했습니다. 준서가 조용히 들어와 자리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연필을 꺼냈습니다. 둘 사이에 말은 없었지만
일주일의 공백이 천천히 녹고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비서 정혜인이 오후 커피를 들고 집무실에 들어왔습니다. 늘 같은 시간, 같은 잔, 같은 루틴이었어요. 하얀 잔 위로 커피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정혜인이 테이블 위에 잔을 내려놓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준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스케치북이 무릎에서 미끄러졌어요. 스케치북이 테이블 모서리를 스치며 커피잔을 건드렸습니다. 잔이 기울었어요. 커피가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갈색 액체가 서류 위로 번져나갔어요. 서류가 적겠어요. 정혜인이 재빠르게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한 손으로 커피 자국을 훑으며 피해를 줄이려 했어요. 닦을 것 가져올게요. 밖으로 나가려다가 바닥에 주저앉은 준서를 보았습니다. 정혜인이 멈추었어요. 손을 뻗어 준서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비서의 손이 준서의 작은 손을 감싸 쥐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준서의 눈앞에 장면이 펼쳐졌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관아 앞마당이었어요. 흙바닥이 빗물에 젖어 질퍽했습니다. 한 여자가 관아 문 앞에 엎드려 있었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억울합니다. 남편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제발 다시 살펴주십시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이미 오래 울어서 목이 쉰 것이었죠.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비에 젖은 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옷이 흙투성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래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준서는 알았어요. 이 여자가 지금 자기 손을 잡고 있는 비서라는 것을, 그리고 끌려간 남편이 며칠 전 어깨를 토닥였던 하윤지의 전생이라는 것을, 전생에서 부부였던 두 사람이 이번 생에서도 곁에 있었습니다. 정혜인이 아무것도 모른 채 준서의 손을 놓았어요. 닦을 것 가져올게요. 밝은 목소리로 말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무실에 하만철과 준서 둘만 남았어요. 하만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서야, 괜찮아? 뜨거운 거 안 튀었어? 목소리는 준서를 향해 있었어요. 그런데 시선은 쏟아진 커피가 아니라 준서의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서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하만철은 놓치지 않았어요. 준서가 가방에서 화장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흥건한 커피를 닦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미안해서 치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만철이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준서는 닦은 화장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커피가 흠뻑 뺀 화장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어요. 그리고 하만철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검사해 보시면 제 말이 맞는지 아실 거예요. 하만철이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만약 제가 틀리면 아버지가 회사에서 쫓겨나도 할 말 없어요. 11살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있어요. 준서의 아버지 윤대호는 12년째 하만철의 경호기사입니다. 준서가 지금 하는 말이 틀리면 아버지는 직장을 잃어요. 준서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화장지를 내밀었어요. 11살짜리가 아버지의 밥줄을 걸고 있는 겁니다. 하만철은 아이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화장지 뭉치를 받아들지 않았어요. 대신 책상 아래 한쪽에 떨구어 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준서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소파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어요. 연필이 종이 위를 긁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오늘은 이전과 다르게 들렸어요. 같은 소리인데 집무실 안의 공기가 달라진 것이었죠. 준서가 돌아간 뒤였습니다. 하만철이 혼자 집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바닥에 있는 화장지 뭉치를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갈색 커피 얼룩이 번져 있었어요.
며칠 전 준서가 했던 말이 겹쳐 들렸습니다. 가까이 계시면 안 돼요. 하만철이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내부감사실장 최범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린 뒤 상대가 받았어요. 하만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야. 볼 것이 있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만철은 본사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강남에서 한참 떨어진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구석 자리에 내부감사실장 최범진이 먼저 와서 앉아 있었어요. 하만철이 자리에 앉으며 서랍에서 꺼내온 화장지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최범진이 비닐에 쌓인 화장지를 바라보았어요. 갈색 커피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묻고 싶은 것이 많은 얼굴이었어요. 그러나 회장의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만철이 짧게 말했어요. 외부 기관으로 성분 분석 맡겨요. 회사 이름도 내 이름도 쓰지 마. 최범진이 고개를 숙이며 화장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며칠 걸립니까? 닷새면 됩니다. 하만철이 일어서며 한마디 덧붙였어요. 아무한테도. 최범진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닷새가 시작되었어요. 첫째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 비서 정혜인이 평소처럼 커피를 가져왔어요. 하얀 잔 위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익숙한 원두향이 집무실에 퍼졌어요. 하만철이 고마워요 하며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정혜인이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하만철은 잔을 입 가까이 가져갔어요.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매일 마시던 향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그 향 뒤에 다른 것이 있는 것만 같았어요. 하만철은 잔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책상 아래 휴지통에 조용히 쏟았어요. 손이 떨리지 않게 신경 쓰면서도 커피가 휴지통 안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둘째 날이었어요. 정혜인이 커피를 놓고 나간 뒤 하만철은 잔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전화가 온 척 수화기를 귀에 대며 집무실 안쪽 전용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세면대에 커피를 부었습니다. 갈색 액체가 하얀 도자기 위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수도꼭지를 틀어 흔적을 씻어냈습니다. 고개를 들자 거울에 자기 얼굴이 비쳤어요. 하만철은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딸을 의심하고 있는 아비 얼굴이구나. 시선을 피하듯 고개를 돌렸어요. 수도꼭지를 잠그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셋째 날이었습니다. 하만철은 창가에 놓인 화분에 커피를 조금씩 부었어요. 흙 위로 갈색 얼룩이 번졌습니다. 이건 좀 무리였죠. 오후에 청소 담당 직원이 들어와 화분 상태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화분이 좀 이상한데요. 하만철이 태연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물을 많이 줬나 보지. 직원이 나간 뒤 하만철은 혼자 화분 앞에 서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67년을 살면서 커피 한 잔 버리는 일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넷째 날이었어요. 오후에 하윤지가 서류를 들고 집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 커피잔이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아버지, 커피 안 드셨어요? 하만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속이 좀 안 좋아서. 가벼운 말이었어요. 하윤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하만철은 서류를 보는 척하며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준서가 말한 원망이 저 표정 어디에 있는 걸까? 이마에 있나? 눈에 있나? 입꼬리에 있나? 하윤지가 아버지, 듣고 계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하만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듣고 있어.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퇴근 후 자택 서재에서 하만철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덮인 가죽 표지를 손으로 쓸어냈어요.
첫 장을 펼치자 윤지가 5살 때 사진이 나왔습니다. 아내 무릎에 앉아 웃고 있었어요. 그 다음 장에는 셋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죠. 아내가 윤지의 어깨를 감싸고 하만철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웃고 있었어요. 몇 장을 더 넘기자 윤지의 대학 졸업식 사진이 나왔습니다. 학사모를 쓴 딸이 혼자 서 있었어요. 아내는 이미 병원에 있을 때였습니다. 하만철은 그날 이사회가 있어서 졸업식에 가지 못했어요. 비서가 꽃다발을 대신 보냈죠. 사진 속 윤지의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로 이 애랑 밥을 먹은 게 언제였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경영권 승계 논의에서 윤지를 밀어낸 것도 떠올랐습니다. 이사회에서 전문 경영인 체제를 선택하겠다고 발표하던 날 하윤지가 회의실을 나서며 보였던 뒷모습 돌아보지 않았어요. 하만철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딸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앨범을 덮는 손이 무거웠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했어요. 5째 날 오전이었습니다. 하만철이 집무실에서 결제 서류를 넘기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최범진이었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한 톤은 낮았습니다. 하만철은 그 목소리의 무게만으로 알 수 있었어요. 뭔가 나온 겁니다. 올라와요.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책상 위에 잠시 머물렀어요. 이제 더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만철은 창가 소파를 바라보았어요. 준서가 앉던 자리였습니다. 닷새 동안 비어있던 그 자리 위로 오전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연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만철이 시선을 거두었어요. 문 쪽을 바라보며 최범진을 기다렸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렸어요. 주먹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최범진이 봉투 하나를 들고 집무실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는 동작이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문고리를 잡은 손이 소리나지 않게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하만철은 그 모습만 보고도 느꼈어요. 뭔가 나왔구나. 최범진이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섰어요. 하만철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갈색 서류 봉투였어요. 무게가 거의 없었습니다. 종이 몇 장이 전부였죠. 그런데 봉투를 여는 손이 무거웠어요.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첫 줄에 약물 성분명이 적혀 있었어요. 하만철이 아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래 설명이 이어졌어요. 인지 기능을 일시적으로 저하시키는 약물 성분 검출. 복용 후 20분에서 30분 사이에 판단력과 기억력이 흐려짐. 의료 목적 외 사용은 불법. 하만철이 결과지를 쥔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종이 위에 글자들이 한 글자씩 머릿속에 박혔어요. 몇 달간의 기억 공백. 서명한 적 없는 서류들. 병원에서 정상이라던 검진 결과. 그 뒤에 남아있던 석연치 않은 느낌.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커피였어. 매일 오후 3시. 비서가 가져오는 커피. 그 한 잔이 자기 머리에 안개를 씌우고 있었던 겁니다. 하만철이 최범진에게 물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비서 정혜인 신원 다시 확인해 봤어? 최범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3년 전 하윤지 이사님 추천으로 회장님 비서실에 배치되었습니다. 당시 인사 서류에 이사님 서명이 있습니다. 하만철은 그 사실을 이제야 처음 알았어요. 3년 전이면 하윤지가 경영권 승계에서 밀려난 직후였습니다. 하만철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정혜인 불러.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불러서 추궁하겠다는 뜻이었죠.
최범진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회장님, 지금 추궁하시면 뒤에 있는 사람이 증거를 없앱니다. 며칠만 참으십시오. 하만철이 멈추었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67년 인생에서 참는 것은 익숙했습니다. 사업 초기에 거래처에게 고개 숙인 적도 있었고 경쟁사에게 밀릴 때 이를 악물고 버틴 적도 있었죠. 그러나 이번에 참아야 하는 대상이 자기 딸이었습니다. 그것이 목을 졌어요. 하만철이 천천히 다시 앉았습니다. 결과지를 서랍에 넣으며 최범진에게 말했어요. 알겠어. 며칠 줄 테니까 나가봐요. 최범진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집무실이었어요. 하만철은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아내가 떠오른 건 그때였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어요. 윤지 좀 챙겨. 그 애가 아빠한테 서운한 게 많아. 하만철은 그때 알았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지키지 못했어요. 며칠 뒤 준서가 집무실에 왔습니다. 하만철이 서랍에서 결과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내 말이 맞았다. 준서는 결과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만철의 얼굴만 바라보았어요. 하만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11살 아이에게 묻고 있는 자신이 한심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 외에는 물을 곳이 없었습니다. 비서부터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만철이 물었어요. 준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비서부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잠깐 말을 멈추었어요. 저분은 회장님 따님한테 마음이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래요. 준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칠 전에 25층 복도에서 양복 입은 아저씨랑 부딪혔어요. 엘리베이터 앞이었다고 했어요. 그 아저씨가 조심해, 꼬마하며 준서의 어깨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전생이 보였어요. 제일 무서운 게 보였어요. 높은 곳에 앉아 있는 사람을 뒤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장면이요. 준서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 사람이 진짜예요. 회장님 따님은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만철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정민, 부회장, 재무총괄,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사람이었어요. 한성그룹이 중견기업이던 시절부터 옆자리를 지킨 사람이었죠. 새벽까지 함께 서류를 넘기고 구내식당에서 라면을 끓여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준서가 말한 장면 위에 겹쳤어요. 하만철이 눈을 감았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어요. 20년 동료를 의심해야 하는 무게가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눈을 떴어요. 휴대폰을 집어들고 최범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정민 부회장 관련 자금 흐름 전부 추적해요. 해외 법인 포함해서 천안 명의까지 다 뒤져. 기한은 일주일.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랍에서 결과지를 다시 집어넣고 잠갔어요. 열쇠를 돌리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준서가 소파에서 조용히 스케치북을 펴고 있었어요. 하만철이 돌아보았습니다. 준서야. 잠깐 말이 멈추었어요. 고맙다. 준서가 고개를 살짝 숙이고 연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집무실에 다시 연필 소리가 채워졌어요. 같은 소리인데 오늘은 그 소리가 하만철의 귀에 유독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최범진의 조사 결과가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비서 정혜인의 개인 메신저 기록이었어요. 하윤지와 오정민의 지시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약물 종류, 투여 시간, 용량 조절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어요. 최범진이 보고하며 말했습니다. 비서가 순진한 건지 대담한 건지
기록을 지우지도 않았습니다. 하만철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넘겼어요. 두 번째는 사내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탕비실에서 정혜인이 커피를 준비하는 장면이었어요. 한쪽 손에 작은 약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어 액체 몇 방울을 커피잔에 떨어뜨리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날짜를 대조하니 하만철이 기억을 잃은 날들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하만철은 영상을 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화면 속 정혜인의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세 번째가 가장 오래 걸렸어요. 자금 추적이었습니다. 오정민의 천안 명의로 싱가포르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가 있었어요. 은성 캐피탈. 이름만 그럴듯한 빈 껍데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로 한성바이오 지분을 이전하려는 계약 구조가 이미 초안 단계까지 진행되어 있었어요. 수백억 원대의 자금이 우회 경로를 통해 빠져나간 흔적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나왔어요. 오정민이 경쟁사 대광제약 측에 보낸 이메일이었습니다. 한성바이오의 신약 임상 데이터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최범진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이건 배임 수준이 아니라 산업기밀 유출입니다. 하만철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20년이었습니다. 오정민과 함께 일한 시간이요. 한성그룹이 아직 중견기업이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사무실이 아니라 공장 2층 컨테이너 사무소에서 시작했죠. 여름에는 선풍기 하나로 버텼습니다. 오정민이 새벽 2시에 라면을 끓여왔던 적이 있었어요. 종이컵에 나눠 담아서 둘이 마주 앉아 먹었습니다. 국물이 짰는데 그게 맛있었어요. 우리 이거 해내면 좋은 데서 밥 먹자고 오정민이 웃으며 말했던 것도 기억납니다. 그 사람의 배신이 서류 위에 숫자와 문장으로 놓여 있었어요. 하만철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손이 서류 위에 잠시 머물렀어요. 정민이가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뒤에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조사가 진행되는 사이 어느 밤이었습니다. 준서가 꿈을 꾸었어요. 같은 관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마당에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미 차갑게 죽어 있었어요. 그 앞에 관리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나지막하게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내가 내 말을 들었어야 했다. 그 남자는 누명을 쓴 것이었습니다.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관리가 그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죠. 관아 문 밖에서는 여자가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른 채요. 남편이 죽었다는 것도 관리가 무릎을 꿇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울고만 있었어요.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꿈에서 깨어났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방에서 아버지 윤대호의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준서는 이불을 끌어당겨 턱까지 올렸습니다. 전생에서 죽은 남자의 얼굴과 하윤지의 얼굴이 겹쳤어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이번 생에 다시 태어나서 같은 사람 곁에서 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베개를 끌어안고 웅크렸어요. 11살의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준서가 집무실에 왔어요. 스케치북을 펴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 한참 동안 무릎 위에 가방만 내려다보았어요. 하만철이 먼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준서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전생에서 회장님이 그 사람한테 벌을 내렸는데 그 사람은 누명이었다고 했습니다. 회장님이 그 앞에서 미안하다고 했다고요. 그 사람이 이번 생에 회장님 따님으로 태어난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비서부는 전생의 따님의 아내였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끌려간 뒤에 관아 앞에서 울고 있었다고요.
이번 생에서도 따님 곁에 있는 거라고요. 하만철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생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러나 자신이 딸에게 무관심했다는 것, 경영권 문제로 밀어냈다는 것, 그 원망을 오정민이 파고들었다는 것, 이것들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하만철이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오래 침묵했습니다. 해가 기울어 건물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하만철이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애한테 빚이 있었구나. 준서는 아무 말 없이 스케치북을 내려다보았어요. 집무실 안에 오후의 마지막 빛이 길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전날 밤이었습니다. 하만철은 자택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 최범진이 정리한 증거자료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준서가 처음 그려준 초상화가 나란히 있었어요. 안개 낀 눈동자. 하만철은 그 그림을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서랍에서 아내 사진을 꺼냈어요. 지갑 속 그 사진이 아니라 액자에 넣어둔 큰 사진이었습니다. 아내가 정원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하만철이 사진을 향해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 일을 잘 끝낼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어요. 사진 속 아내는 웃고만 있었습니다. 하만철이 사진을 내려놓고 증거 자료 파일 위에 손을 올렸어요. 내일이면 이 서류들이 세상에 나옵니다. 그리고 딸이 연행되겠죠. 손가락 끝이 서류 표면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사회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오정민 부회장이 본사 로비에 들어섰어요. 여유로운 걸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오늘 발표할 구조 개편안 자료를 한 번 더 넘겨보았어요. 입꼬리에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이었어요. 하만철이 윤대호의 차에서 내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이었어요. 양복깃을 가다듬고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25층 집무실에 도착하자 최범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만철이 짧게 물었습니다. 준비됐어? 최범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사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에 사회이사와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았어요. 서류를 넘기는 소리, 물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섞였습니다. 하윤지가 경영기획실 이사 자격으로 입장했어요. 테이블 중간쯤에 앉았습니다. 오정민이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들고 상석 옆에 섰어요. 스크린에 첫 슬라이드가 떠올랐습니다. 하만철이 마지막으로 들어왔어요. 상석에 앉으며 실내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각자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같은 이사회 풍경이었습니다. 하만철만이 오늘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정민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유창했어요. 한성바이오 지분 재편, 신사업 투자 확대, 재무 효율화. 그럴듯한 이름들이 슬라이드 위에 나열되었습니다. 사회이사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만철은 미동 없이 앉아 오정민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이 스쳤어요. 컨테이너 사무소에서 둘이 마주 앉아 라면, 국물을 나눠 마시던 새벽. 우리 이거 해내면 좋은 데서 밥 먹자고 웃던 얼굴. 그 얼굴과 지금 스크린 앞에 서 있는 얼굴이 겹쳤습니다. 오정민이 핵심 안건으로 넘어가려 리모컨을 눌렀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하만철의 한마디에 이사회실이 멈추었어요. 오정민의 리모컨을 든 손이 공중에서 정지했습니다. 고개가 하만철 쪽으로 돌아갔어요. 하만철이 최범진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범진이 노트북을 연결했어요. 스크린이 전환되었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지가 먼저 떠올랐어요. 그 다음 탕비실 CCTV 영상, 비서의 메신저 기록, 은성캐피탈 자금 추적 자료, 대광제약으로 넘어간 이메일 사본. 하나씩 차례로 올라갔습니다. 이사회실이 얼어붙었어요. 사회이사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임원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물잔을 내려놓는 사람도 서류를 넘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정민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어요. 그러나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턱에 힘이 들어간 채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만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회 결의로 오정민 부회장의 모든 직무를 즉시 정지합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이사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경찰이 들어왔어요. 오정민이 연행되며 하만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만철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정민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의 시간이 그 시선 사이에 있었어요. 오정민의 뒷모습이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비서 정혜인도 복도에서 연행되었어요. 그리고 하윤지도요. 하윤지가 자리에서 일어설 때 손이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이사회실을 나섰습니다. 하만철이 뒤를 따라갔어요. 복도였습니다. 하윤지의 등이 보였어요. 윤지야. 하만철이 불렀습니다. 하윤지가 멈추었어요.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어요. 하만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가 내 옆에 없었다. 하윤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하만철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이 일이 다 마무리되면 둘이 여행이나 가자. 가고 싶은데 네가 골라. 하윤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걸음을 옮겼어요. 하만철은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도 끝으로 작아지는 딸의 어깨,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복도에 오후 햇살이 길게 들어와 하만철의 그림자가 바닥 위로 늘어졌습니다. 최범진이 복도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다가가지 못했어요. 하만철의 볼 위로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닿지 않았어요. 빈 복도에 혼자 서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사건이 정리된 뒤 며칠간 하만철은 집무실에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비서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새 비서를 들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커피를 타주는 것이 이제는 싫었어요. 하만철이 직접 탕비실에 갔습니다. 67년 인생에서 처음 하는 일이었어요. 커피 머신 앞에 서서 버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떤 것을 눌러야 하는지 몰랐어요. 옆에 있던 격리부 직원이 놀란 얼굴로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이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하만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버튼을 눌렀어요. 잔 안에 커피가 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커피는 너무 진했어요. 한 모금 마시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연했어요. 물 같았죠. 세 번째에 겨우 마실 만한 것이 나왔습니다. 하만철이 잔을 들고 집무실로 돌아왔어요. 자기 손으로 내린 커피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은 비서가 타주던 것보다 못했어요. 그런데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커피 맛이구나. 안개가 끼지 않은 커피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윤대호가 차 안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서가 회장님 뵙고 싶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하만철이 창밖을 보며 짧게 답했어요. 데려와요. 같은 말이었습니다. 처음 공원 이야기를 듣고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무게가 달랐습니다. 윤대호가 백미러로 회장의 얼굴을 보았어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전과 달랐어요. 무엇이 달라졌는지 윤대호는 말로 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달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어요. 준서가 스케치북을 들고 집무실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안을 둘러보았어요. 비서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창가 소파는 그대로였어요.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만철이 소파 쪽을 턱짓했어요. 준서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연필을 꺼냈어요.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집무실 안의 공기가 이전보다 가벼웠어요. 하만철이 결제 서류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준서야,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준서가 연필을 멈추었어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그러다가 스케치북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근데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긴 해요. 하만철이 그 말을 듣고 준서를 바라보았어요. 11살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기에는 묵직했습니다. 전생에서 누명 쓴 사람을 보았던 아이였죠. 관아 앞에서 울고 있던 여자를 보았던 아이였습니다. 그 장면들이 이 아이의 가슴에 남아있는 거였어요. 하만철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찾아봐. 내가 도울 테니까. 준서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하만철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새 스케치북과 연필 세트였습니다. 포장도 뜯지 않은 채였어요.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만철은 사건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이것을 사두었어요. 준서가 다시 올 거라고 확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둔 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요. 준서가 받아들었어요. 포장 위에 손을 얹고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며칠 뒤 오후였어요. 햇살이 창으로 길게 들어와 소파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준서가 새 스케치북을 펼쳤어요. 연필을 집어들었습니다. 하만철이 물었어요. 오늘은 뭘 그릴 거야? 준서가 하만철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회장님이요. 연필이 종이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가 조용한 집무실을 채웠습니다. 하만철은 결제 서류를 손에 들고 있었지만 넘기지 않았어요. 준서가 그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연필을 쥐고 종이 위를 오가는 것, 손가락 마디에 연필 자국이 배어 있는 것, 처음 공원에서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준서가 스케치북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하만철이 자기 얼굴을 마주했어요. 주름도, 턱선도, 이마도 처음 그날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눈이 달랐어요. 안개가 걷혀 있었습니다. 뿌옇던 것이 사라지고 또렷하고 맑은 눈이 거기 있었어요. 하만철은 그 그림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천천히 그림 위로 뻗었어요. 손끝이 종이에 닿기 직전에 멈추었습니다. 그림이 번질까 봐서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주름진 눈가가 접혔어요.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스케치북 위에 내려앉아 있었어요. 연필 자국 위로 빛이 번졌습니다. 준서는 스케치북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하만철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서울 하늘 위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머물렀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빚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것,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삼키고 있는 말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것. 하만철은 67년을 살고 나서야 알았어요.
자기 눈에 안개가 끼어 있었다는 걸요. 그걸 알려준 건 병원도 아니고 돈도 아니었습니다. 연필 한 자루 든 11살짜리 아이였어요. 어쩌면 우리한테도 그런 안개가 끼어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의 눈을 마지막으로 제대로 들여다본 게 언제였는지 오늘 한 번쯤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